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 집안에서 욕심 없이 자란 막내딸입니다. 제게는 나이 차이 좀 나는 연년생 언니들이 있어요. 현재 저희는 다 결혼을 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또 영영 등을 돌리게 된 사이이기도 하죠.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다른 문제 있는 가족과 달리 나름 말썽 없이 잘 지내온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정말로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미 각자 다른 가정이 생긴 시점에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언니들 집안과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좀 되긴 했는데 그동안은 이사한다고 정신없이 지냈고 지금에서야 마음의 여유를 겨우 찾았거든요. 그래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컴퓨터를 들락날락 했었네요. 제 이야기도 이런 곳에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유명한 곳이라면 어디선가 언니네 식구들이 들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제발 언니들 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언니들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어떤 사람으로 보였는지 깨우치고 반성할 테니까요. 반성할 거란 기대마저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집이 딸 셋만 있는 집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귀한 딸 셋 중에서 가장 빨리 결혼을 했고 또 가장 어려운 형편을 살고 있는 자식이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7, 8살 많은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연년생이었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둘은 이미 단짝 친구처럼 쿵짝이 잘 맞는 자매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렇다고 언니들이 제게 못살게 굴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죠. 언니 둘은 연년생이다 보니 서로 학교도 같이 다니고 사춘기도 같이 겪고 고민도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언니들이 걸어갔던 길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저는 언니들에게 항상 관심 받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공부나 고민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언니들과의 대화는 그 정도가 다였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언니들에게 서운한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언니들 신경 쓰느라 제게 크게 신경을 두지 않아서 저는 혼난 기억도 거의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환경에서 컸던지라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가족의 무관심도 익숙해질 수 있는 요인인지 저조차도 몰랐네요. 제가 욕심 없이 큰 것에 비해 큰언니, 작은언니는 저와 다르게 학창 시절부터 실리를 좀 많이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던 사람이었다 보니 언니들이 장학금을 받거나 상을 타오는 걸 축하만 해줬지 정작 저는 그런 걸 욕심부려 도전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두 언니들이 학교에서 수상을 잘해오면 부모님이 저희 자매를 데리고 외식을 했는데 이처럼 저는 가만히 있어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용돈이 주어졌으니 아마 제가 더 욕심 없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언니들과 제가 가무 아래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른 성향을 띨 수 있나 싶어 신기했어요. 저는 가족의 관심 말고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컸다 보니까 돈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은 좀 달랐어요. 부모님과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 저와 다르게 부모님이 주는 용돈에 집착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독립을 시작했을 때는 하고 싶은 쪽으로 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이 되는 전공으로 진학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들은 제게도 한 번씩 조언을 해주었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부모님 꼴을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니들이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언니들이 인식하는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언니들은 저희 집안의 형편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난 부모님만 만났어도 진작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유학도 가고 스스로에게 투자도 많이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언니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말 그대로 저희 집 형편이 그저 그런 게 맞긴 했어요.
언니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지원해 주기엔 저희 집이 그만한 여유는 못 되었다는 겁니다. 언니들이 장학금을 받아올 때마다 부모님이 칭찬을 했던 것도 다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고 말했던 이유는 저는 언니들과 달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 바라는 것도 없고 조르는 것도 없어서 부모님이 제게 쓰는 돈은 언니들에 비해 많이 안 들었기에 제가 웬만큼 누리고 살았던 겁니다. 언니들이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특히 돈을 좋아한다는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부모님을 한심한 눈으로 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언니들이 독립하기 전 집을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밖에 못 산다고. 부모님처럼 개고생하며 살고 싶은 게 아니면 돈 많은 남자 잡거나 돈 잘 버는 곳에 뛰어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순이었던 건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떠나는 언니들 손에는 부모님이 언니들한테 용돈하라고 쥐어준 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니들이 독립하던 당시 저는 고작 중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들이 부모님을 욕하면서도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저희가 너무 어릴 때 집을 나갔는데요. 서울 외곽에서 공장 돌리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공장이 워낙 바쁘다 보니 우리를 들여다볼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식도 아빠가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잘 커가면서도 아빠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 아마 제가 아빠를 마지막으로 봤던 때가 초등학생 때였을 겁니다. 아빠한테서 전화는 매일 오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언니들 안부를 좀 많이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먼저 사회로 발딛는 자식들이 언니들이었으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겠죠. 언니들은 둘만 있을 때 아빠 욕을 하다가도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면 용돈을 주거든요. 어쨌든 아빠가 저희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주는 덕에 저희 자매는 저까지 포함해서 무사히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니들이 지나치게 현실적이라서 괜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늘 저였다는 겁니다. 언니들이 성적과 상금에 치열하게 도전할 때 저는 욕심이 너무 없어서 늘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고 문방구에서 군것질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제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리 간섭을 크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언니들과 달리 마음 편하게 성장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해이했기 때문일까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뭡니까? 네, 사고 친 거였어요. 대학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만 술 먹고 실수를 해버린 거죠. 당시만 해도 언니들도 아직 결혼 안 하고 빠르게 승진하면서 커리어를 쌓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뭣도 아닌 제가 대학 졸업도 안 한 학생 신분으로 큰 사고를 친 거였어요. 그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선 저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하는 철부지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부모님 등골 빼먹을 정도로 일탈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결국 제 길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그 줄에서 떨어져 버린 셈이 된 거였어요. 그땐 아빠까지 집으로 와서 엄마랑 둘이 저를 많이 혼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혼나본 것 또한 그날이 처음이었네요. 당시 제가 능력도 안 되는 마당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같이 키우길 원했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 좋았던 건 아빠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도 좋아하지만 아빠를 무척 그리워했거든요. 아빠가 공식적으론 언니들만 챙기긴 했어도 뒤에서 저를 많이 보살펴줬어요. 용돈보다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게 아빠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남겨서 치킨 쿠폰을 보내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치킨 쿠폰을 좋아했다기보단 저를 신경 써주는 아빠의 관심이 좋았던 건데 아빠한텐 제가 치킨에 환장하는 딸로 비쳤을 수도 있겠네요. 아빠는 유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제 결혼식 날까지 조금 지각을 했었거든요. 깔끔한 정장을 입었음에도 공장 열 때문에 피부가 많이 꾀지지한 상태로 왔더라고요. 다들 처음에는 우리 아빠인지 몰라봐서 아빠가 신부 대기실을 기웃거리자 불편한 시선으로 힐끔거렸어요. 뒤늦게 알아본 저희 자매가 나서서 아빠를 반겼더니 그제야 사람들도 아빠를 대접해줬습니다. 아빠는 공장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지 축의금을 정말 거하게 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까지도 저희에게 용돈을 따로 크게 챙겨줬죠. 말론 그동안 못 챙겨준 용돈 한꺼번에 몰아주는 거라며 빼지 말라고 받으라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 손을 잡고 결혼할 수 있다는 것만이 기뻤는데 언니들은 무엇보다 용돈에 기뻤나 봅니다. 받자마자 뒤돌아서 금액이 똑같이 들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아빠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저 언니들을 귀엽게만 봤어요. 저는 언니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언니들이 용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잔소리를 덧붙이진 못했어요. 저보다 한참 언니들이잖아요. 저보다 세월을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니 어련히 잘해먹고 잘 살겠지 생각했죠. 그렇게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저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도 일반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원이었는데 봉급이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서로 아껴 쓰며 친정집에 합가하여 잘 지냈어요. 딸을 낳고 나서는 아무래도 둘이 살던 것과 달라서 형편이 좀 쪼들렸는데 그나마 친정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고되긴 해도 서럽지 않았던 건 고나리질 않은 시부모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남편은 친척집에서 컸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남편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 말로는 결혼을 하면 친척집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 있었고 그립던 가족이 돌아온 것 같다고 했어요. 아마 한량으로 살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준 사람이 남편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이랑 언니들도 저에게 이렇게까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주진 못했는데 남편의 진심을 통해서 저는 아이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 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벌이를 해오는 것이 마음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애를 키우려면 남편 혼자서 경제 부담하는 건 힘들 테니 저도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다들 아시죠?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요. 친정엄마한테 감히 부탁하기 미안해서 며칠간 좋은 방법만을 고민하고 있던 차였어요. 아무래도 제 얼굴에서 티가 났나 보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제 고민을 알고 저더러 일 나가봐도 된다고 흔쾌히 제안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딸 셋을 키운 사람이야. 손녀 하나 보는 거 힘들겠어? 초보 엄마인 너보다는 그래도 이 엄마가 경력자인데 잘 봐도 내가 잘 보지. 보미는 걱정 말고 박서방 고생하는데 같이 좀 도와줘.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 뒤로 엄마에게 꼬박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용돈 따로 준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 아빠가 주는 돈은 엄마 용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생활비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자매가 다 커서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엄마가 자식 덕 보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나 생신, 명절 등등 기념일이 아니면 딱히 용돈을 주진 않았거든요. 아빠는 제 결혼식 이후 또다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 둘이 차례대로 시집을 갈 때쯤 아빠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저희 자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용돈을 더 많이 챙겨줬고 조만간 친정에 모여서 식구끼리 밥 한 끼 거하게 하자고만 남긴 뒤 또 금세 떠나버렸어요.
항상 그랬던 일이니까 저희는 아빠를 수년에 몇 번 보는 걸로 쉽게 만족했습니다. 언니들은 제게 조언했던 것처럼 정말 돈 많은 남자들한테 시집을 잘 갔어요. 형부들이 전부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잘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나만 지금까지 가장 복병인 자식인 줄 알았어요. 언니들이 욕심이 과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잘만 사는데 저만 엉터리로 살아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결혼하고 난 뒤 더 효도하고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진짜 얼굴은 부모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나타난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엄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가 되어서야 문제아는 제가 아니라 언니들이었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죠. 엄마는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가슴 중앙이 아프다고 두드리길 몇 번 그랬는데 한날 주방 일 보다가 명치 부근을 부여잡고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마침 저랑 남편이 있었기에 병원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었는데요. 그날 엄마는 협심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땐 아빠가 하필 해외에 출장을 나가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엄마 상태를 알렸지만 아빠는 한국으로 곧장 들어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비행기 운행이 중단돼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 아빠가 바로 그 시기에 걸려 해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아빠는 저에게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귀국할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엄마 치료에 돈 아끼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만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언니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요. 제 연락에 늦게나마 도착한 언니들은 형부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병문안을 왔다면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물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언니들은 그런 안부도 안 묻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더니 증상이 구체적으로 뭐냐고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들 태도가 불쾌했지만 저는 늘 언니들에게 분란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고지곧대로 엄마 병세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언니가 저를 몰래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은밀하게 뭔가를 묻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찬데 엄마가 아픈 마당에 장년아 되는 사람한테서 제가 무슨 말을 들은 줄 아시나요? 너 엄마랑 계속 같은 집에서 지냈다고 했지? 그럼 혹시 엄마가 따로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거 있는지 알아? 아빠한테 들은 거 없어? 사망보험금?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가 어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건 왜?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왜 물어? 설마 언니, 엄마 돌아가신다고 보는 거야? 목소리 낮춰. 넌 내내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고 협심증이 왜 오는지 모르지? 엄마 저렇게 쓰러질 정도로 크게 온 거면 이미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는 거야. 너 아니었으면 엄마 이미 이 세상 떴을 거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엄마가 위험할 뻔했던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치료 잘 돼서 회복 중이잖아.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지금 언니 말은 엄마가 큰일 날 뻔했으니까 챙길 거 먼저 챙기자는 말로 들리는데 큰언니는 저를 애보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더러 인생 힘들게 살 것 같다고 하더니 저를 지나쳐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곤 엄마한테 보험금 얘기를 직접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엄마가 잠깐 정신 잃었던 걸 막 회복해서 저희 남편이 돌봐주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큰언니가 엄마한테 사망보험금 얘기를 했다니까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황급히 큰언니를 말렸는데 엄마는 이미 언니 의도를 알아듣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은 언니는 큰언니가 아닌 저를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언니 말이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뭘 모르면 빠져있으라더라고요. 형부들도 똑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에 속하니까 다들 저희들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엄청 상했지만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뒤엎을 수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아직 젊은 편이라서 제 주위에 잘못돼서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원래 사람이 잘못되면 사망보험금 같은 걸 제대로 따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살짝 긴가민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두 언니들과 형부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걸 보면 역시 그 모든 게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언니들에게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차라리 언니들한테 연락하지 말 걸 후회도 했고 앞으로는 연락이나 안부를 넣지 말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죠. 엄마는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간병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최대한 제가 엄마 옆에 있을 거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딸이 아기다 보니까 아이를 하루 종일 병원에 둘 수 없잖아요. 엄마도 아이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이 언니들한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웬만하면 언니들한테 엄마를 부탁하고 싶진 않았는데 간병인에 돈 쓰지 말라는 엄마 말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 연락했어요. 같이 서울에 있는 언니들한테 전화해서 순번 돌아가며 엄마를 간병하자고 했습니다. 형부들 믿고 주부로만 놀고 먹던 언니들은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속이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언니들이 쉽게 수긍하는 바람에 제가 아주 잠시 언니들에게 기대를 했었네요. 언니들은 병실에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휴대폰만 하다가 1시간 만에 쌩 돌아가 버리곤 했대요. 이 사실도 엄마가 얼렁뚱땅 말해줘서 심증만 있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병실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직접 언니들의 나태를 목격했습니다. 그때 제가 작은 언니를 붙잡고 어디 가냐고 물어봤던 걸로 기억나요. 저녁 먹는 시간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언니가 오후 2, 3시쯤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제가 붙잡았을 때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저더러 잘 왔다고 엄마 좀 봐달라는 거 있죠. 형부들 사업 도와야 된다고 길게 자리를 비울 수 없다네요.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그렇게 칭찬받으려고 악착같이 상 받아오고 상금 타오던 언니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 건지 돈 많은 형부들에게 시집가고부터는 거의 친정의 발길을 끈다시피 살았어요. 엄마 간병하는 것만 봐도 자식 같지도 않았다니까요. 제 자식들도 아닌데 보면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홧김에 엄마한테 언니들 욕을 하면 엄마는 그저 괜찮다면서 요즘 사람들 바쁜 거 모르냐고 다 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계신데 제가 괜히 나서서 뭐 하겠어요? 언니들처럼 배경 좋은 집에 시집을 간 것도 아니고 함부로 누굴 덤빌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닌걸요. 저는 언니들 간병 태도를 알고 나선 언니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들이 얼씨구나 좋아하더군요. 그리곤 엄마 간병은 오로지 저 혼자 해냈어요. 남편 퇴근할 때까지만 제가 아이를 보고 있다가 남편이 오면 병원에 들려 아이를 데려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늦게까지 엄마 옆에 있다가 아침 일찍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하길 반복했어요. 언니들이 가끔 엄마 어떠냐고 문자가 왔는데 언니들한테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 분을 삭히면서 최대한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1달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병원 치료 덕분에 회복이 빨리 되고 있는 줄 알았던 엄마는 급작스레 찾아온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급하게 수술실로 실려갔어요. 하필 새벽이었던지라 저와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애를 안고 병원을 뛰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에겐 살아온 인생들 중 가장 힘들었던 날이기도 했고 최대의 고비였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질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그것도 저에겐 곤욕이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엄마 옆에서 살걸. 엄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말걸. 모든 게 후회되고 그저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웃는 모습이 자꾸 마음속에 아른거려서 한동안 쉽게 일어나질 못했어요. 제 아이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정도로 빈소에서 내내 무너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제 심기에 거슬렸던 건 역시나 제 친언니들이었습니다. 언니들 둘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할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언니들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남편 말로는 언니들이 놀라는 기색은 있었지만 금세 그럴 것 같았다는 반응이었대요. 그 소리를 전해 듣는데 무척 화가 나더라고요. 심지어 언니들이 조무객 드릴 떡을 먹으며 떠들다가 엄마 사진 앞에 앉아있는 저한테까지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 너 살고 있는 집 명의 엄마 거 맞니? 내가 사망보험금은 따로 알아봤는데 수익자가 아빠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해놓는지 몰라. 다른 집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 생각 먼저라던데. 우리 부모님은 돈에 대해선 꽁꽁 숨기려 해서 탈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엄마가 웃고 있는 영정사진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 울고 있는 제게 이런 말을 해대는 언니들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친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만 따질 수가 있죠? 그때부턴 언니들에게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언니들이 정말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매번 가정 불화를 피했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언니들한테 대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이 상황에 재산 얘기가 하고 싶어. 난 그래도 언니들이 때와 장소는 가릴 거라 생각했어. 친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얘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네. 엄마 협심증 위험 단계였어. 어차피 돌아가실 거였다고. 뻔히 정해져 있는 미래에 희망을 걸긴 왜 걸어? 진작에 마음 정리 다 했어야지. 넌 네가 엄마 간병했다고 생각하지? 웃기는 소리 마. 너는 엄마를 옆에 두고서 살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하고 괴롭혔을 뿐이야. 뭐라고? 정말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엄마 아빠가 언니들한테 드린 공력이 아까워. 어떻게 이 상황에서 돈 얘기가 먼저일 수 있는 거야? 진작에 마음 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언니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엄마 정리하고 돈 빼낼 궁리만 했니? 아, 시끄러워. 알려주기 싫으면 말아. 귀찮게 아빠랑 의논하게 생겼네. 너 혹시라도 엄마 앞으로 된 재산 혼자 꿀꺽할 생각은 마. 네 형부들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랑 네 남편, 네 애. 앞날 편하고 싶으면 개수작은 안 부리는 게 좋을 거야. 그날 큰언니와 제가 대판 싸움을 벌였는데 주변 사람들도 죽은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는지 입을 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들 신경 돌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작은 언니와 형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엄마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리 혼자인 기분이었어요. 특히 엄마 마지막 발인 날 큰형부가 엄마 영정사진을 들려고 하길래 그때 제가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정말 뭐에 신 사람처럼 미쳐서 악을 지르니까 장례 복지사도 제 남편이 영정사진을 들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남편마저 없었다면 우리 엄마 가는 길이 너무 불쌍해서 제가 견디지 못하고 혼절했을 겁니다. 실리를 따지는 순간 언니들처럼 저렇게 밑바닥이 된다는 사실, 그걸 가족을 보고 깨우쳤다는 게 정말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길로 저는 친언니들을 제 삶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물론 친언니들도 제게 따로 연락을 안 하긴 했어요. 엄마랑 살던 집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알고 더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징한 사람들이죠. 형부들이 사업 잘해서 명품을 그렇게 휘두르고 다니면서도 콩고물 같은 친정 재산까지 탐을 내는 것 좀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정말 끝도 없으려면 이렇게까지 과욕을 부릴 수 있나 봅니다. 언니들의 금전욕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아빠한테 엄마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엄마의 죽음을 제 탓했던 것처럼 아빠도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신 때문에 엄마가 홀로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엄마 가는 길을 지켜주지 못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야속하게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저는 엄마 없는 집에서 엄마 생각을 하며 적적하게 1년 정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 몇 군데는 비행기 운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아빠도 귀국했는지 궁금해서 지난주까지 주고받던 연락을 한 번 더 넣었어요. 다행히 아빠가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집에 들르겠다고 했는데 그 연락이 끊기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빠 몰골이 완전 말이 아닌 거 있죠? 아빠가 아빠 입으로 신원을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동네 거지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빠는 노숙인 몰골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추운데 옷까지 얇게 입으시고 일단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시기가 겨울이었는데 저희 동네가 유독 바람이 많이 도는 곳이라서 더 추웠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누더기 같은 티셔츠만 입고 있고 겉옷은 안 입고 있더라고요. 감기라도 걸릴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얼른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서 아빠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일러를 후끈후끈하게 틀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아빠의 얼음장 같은 몸이 좀 풀릴 때까지 저와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아빠를 살폈고 이제 3살인 제 딸 눈에도 우리 아빠가 추워 보였는지 가지고 놀던 담요를 들고 와서 아빠한테 덮어주더라고요. 아빠는 제 딸이 걸음마도 못할 때 2번 정도 보고는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아빠가 제 딸한테서 눈을 못 떼는 거 있죠? 예봄이가 참 많이 컸구나. 어쩜 너 어릴 때랑 이렇게 똑 닮았니? 네 엄마가 예봄이를 많이 안아줬다지? 아이고, 이 할아비도 우리 손녀 좀 안아봐도 될까? 제 딸의 할아버지 되는 입장으로서 손녀를 안아보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빠는 마치 허락 없이는 제 딸에게 손을 못 댈 것처럼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된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아빠가 너털하게 웃으면서 제 딸을 안아보았어요. 딸 입장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낯설었을 텐데도 마치 원래 알던 사이처럼 친근하게 안기는 거 있죠. 저희 부부야 괜찮지만 솔직히 딸에겐 아빠의 키키한 냄새가 후각을 찔렀을 텐데도 딸은 아랑곳 않고 아빠 휴대폰에 달린 장식고리를 갖고 놀더라고요. 아빠가 제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겹쳐 보여 괜스레 마음이 찡 울렸습니다. 그보다 얼굴 못 본 세월 동안 아빠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아빠가 공장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시국이 이렇다 보니 내가 운영하던 공장도 문을 닫게 되었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외까지 나갔더니 그게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힐 줄 몰랐네. 해결도 못하고 그만 개털이 되어버렸지 뭐야. 세상에, 고생 많았겠어요.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고 저희는 저희 사느라 바빴네요. 엄마가 아빠 정말 보고 싶어 했는데 아빠 힘든 거 아셨다면 엄마도 걱정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내가 더 말 못했어. 정말 아빠로서 면목이 없구나. 딸아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장 갈 곳도 없어서 그러는데 나 좀 걷어줄 수 있겠니? 제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눈치 보며 묻는 아빠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박혔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거의 반평생을 타지에서 고생하느라 가족과 시간도 못 보냈고 또 엄마 돌아가시는 길도 못 봤지 않습니까? 제가 아빠 입장을 대신 생각해도 이렇게나 속상한데 정작 아빠는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더라고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마땅한 거지. 더 이상 일할 생각은 말고 앞으로는 푹 쉬어요. 저희가 일하면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제 말에 남편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아빠가 자신 때문에 눈치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빠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아빠 얼굴에 손을 깔짝깔짝 대면서 눈물을 닦아주었고 남편은 얼른 휴지를 가져와서 아빠한테 드렸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뒤이어 갑자기 눈물을 보인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그 사실이 제 인생을 바꿨고 당혹스러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오기 전에 하루 이틀 간격으로 큰애랑 둘째 집에 들렀다가 왔다. 그런데 그 녀석들 둘 다 거짓골이 된 나를 모른 채 하더구나. 그러니까 아빠 말씀은 아빠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연락받은 큰언니가 아빠가 집을 당도했을 때 엄청 반기면서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아빠의 몰골과 거짓골이 된 사연을 듣자마자 얼굴색 싹 변하면서 아빠를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언니 또한 아빠 꼴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아빠인 걸 막 부정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협박까지 했다더라고요. 아빠가 맞는다는 걸 알아채고 나서는 아빠를 밀어내며 형부랑 같이 대놓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두 언니들 대응을 회상하며 또 한 번 상실감을 느꼈는지 휴지로 눈물을 몇 번 더 훔쳤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네가 알려줬구나. 너희 엄마가 먹여주고 키워주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이 천벌 받을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자식들은 나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 막내딸, 네가 엄마 마지막 가는 길도 외롭지 않게 지켜줬다고 했지? 이 돈 바꿔라. 아빠의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낸 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좀 많이 해진 통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8억의 숫자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놀라서 이게 뭐냐고, 이 돈을 왜 우리를 주냐고 했는데 그 다음 아빠가 해주는 말이 제게 두 번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빠가 사실은 저희 자매를 시험해보기 위해 일주일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착잡한 마음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미안하구나. 나도 아빠로서 이래선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너희들 효심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을 한 거란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큰딸이 사망보험금에 대해 물었다고. 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에게 공평히 나눠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빠가 공장이 망한 건 거짓말이래요. 해외로 출장을 갔던 건 공장을 살려보기 위해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장이 잘 돼서 해외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 자매의 인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분장을 하고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큰언니 말을 전하면서 아빠 또한 큰언니와 작은언니의 욕심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엄마도 말만 안 했지 큰언니 작은언니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서로 공유 안 하는 얘기가 없을 만큼 애틋한 사이였으니까요. 아빠는 그래도 친자식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큰언니 작은언니에게 거짓골을 보였던 건데 언니들이 돈 한 푼 없는 자신을 내팽겨치는 걸 보고 그만 언니들에게 정까지 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에게 제일 기대를 안 했다고 했어요. 제가 잘 못 살고 있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저희 부부와 같이 살면서 저희 부부 형편을 아빠한테 공유했겠죠. 그래서 아빠는 형편 힘든 저에겐 시험을 해보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럼에도 저희 집에 거짓골로 나타났던 이유는 어디 들리지를 못해서 그대로 저희 집을 찾았던 거래요. 근데 제가 아빠를 보자마자 보인 행동이 언니들처럼 차가운 응대가 아니라서 놀랐다더군요. 오히려 제가 자신의 더러운 손을 붙잡아주는 바람에 저에게도 슬쩍 시험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형편임에도 아빠의 신세를 기꺼이 받아준 것에 아빠가 감동을 해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겠대요.
제게 현금으로 준 18억 외에 공장 지분과 아파트, 그리고 다른 부동산 소유물까지 모두 저한테 주겠다고 했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유언장을 써놓을 예정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일단은 아빠가 씻고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 나가서 소고기를 좀 사오고 저는 아빠의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아빠는 우리랑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제 공장에는 대신 관리해주는 부대표가 있어서 자신이 굳이 매일 방문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주말에만 공장에 가보고 평일에는 우리 딸 어린이집 등 하원을 직접 맡아주시고 딸이랑 놀이터 데이트하면서 그동안 못 즐긴 여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이사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빠까지 내 식구 살기에 그 아파트가 좁은 게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엄마의 흔적이 묻어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뜨게 만든 일이 생기고 말았지 뭡니까. 아빠가 거지 분장을 했었단 사실과 재산 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형부들까지 다 들이닥쳐선 손녀랑 놀고 있는 아빠 앞으로 조르륵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빠, 정말 너무하셨어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번 안 하고 막내한테 전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상처받았다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비는 거니까 제발 상속 문제는 다시 의논해요. 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또 돈 문제로 유난이구나. 집안의 장녀가 이 모양이니 내가 어디 쪽팔려서 딸 셋이라고 자랑을 할 수가 있나. 너희한테 부모는 돈 없으면 내쫓고 돈 많으면 대접해주는 그런 존재냐? 난 더 이상 날 돈으로 보는 자식들 필요 없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다 지워버렸어. 썩 나가. 듣자 하니 형부들도 그리 떵떵거리던 사업이 휘청 기울었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화내실만 하지 않습니까? 큰언니랑 작은언니가 호소하면서 잘못했다고 빌긴 하는데 어째 호소하면 할수록 더 밉상인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듣는 제가 다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형부들도 사업 자금이랑 빚 때문에 아빠 재산에 목숨 매며 도와달라고 고개를 쳐받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언니들이 참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돈에 미친 남자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국 아빠는 언니들 꼴 보기 싫다면서 상 좀 그만하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니들이랑 형부들은 한참 아빠 방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이젠 저한테까지 아빠 좀 설득해달라고 부탁하고서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빠의 권유로 결국 큰언니, 작은언니네가 모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추억이 깃든 곳을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빠가 엄마를 직접 보러 자주 가자고 해줘서 그 집을 놓아줄 수 있었네요. 이사간 곳은 아빠가 다니는 공장과 가까웠는데 그곳이 사실 남편 직장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아빠가 선택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빠가 그쪽으로 이사간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자네, 나랑 같이 공장 일 해보지 않겠나? 내가 이제 슬슬 건강에 신경 써야 될 나이잖아. 우리 딸이랑 같이 공장 인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 예? 제가 어떻게 그 큰일을... 전 그리 그릇이 큰 사람 아닙니다, 장인어른. 혹시라도 제가 했다가 공장 잘못되면 저 책임질 능력도 못 돼요. 처음엔 남편이 공장 규모에 놀라서 대표 인계를 마다했는데 아빠가 성실함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빠가 본 사람들 중 제 남편이 제일 성실하다면서 용기를 주어서 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현재 남편은 아빠와 같이 공장으로 출퇴근하면서 인수인계 받는 중입니다. 아빠는 정말 남편한테 공장 대표를 온전히 떠맡길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이 힘든 내색 안 하고 잘 따라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딸이 좀 더 크면 뒤이어 배워볼 생각이에요.
아마 이대로라면 자식이 2명, 3명 있더라도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을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저의 위대한 아빠 덕분이겠죠. 저희 자매 중 가장 가난했던 제가 한순간에 대박 부자가 된 셈이니 정말 남부럽지 않게 아이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아빠도 손녀가 못하는 것 없이 다 누리며 크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과거에 형편 어려워서 못 해봤던 것들 다 해보라고 꼬박 용돈도 주시는 거 있죠. 모든 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자리에 엄마가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 싶어 아쉽지 뭐예요. 엄마도 하늘 위에서 저희처럼 마음 편히 즐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니들이랑 형부는 제가 몰라 그 동네 찾아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파트 살 능력이 못 돼서 어디로 이사를 간 것 같더라. 언니네 집 둘 다 우편함에는 밀린 관리비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언니 우편함에는 상간녀 소송장까지 날라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형부가 망했다 보니 작은 언니가 다른 방편으로 불륜을 저질렀나 봐요. 정말 끝도 없는 밑바닥이네요. 아빠 말대로 저희가 같은 엄마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습니다. 그나마 가족이기 때문에 이만큼 관계를 끌고 왔던 거지 남이었다면 애초에 얼굴조차 마주할 일 없었을 사람이에요. 앞으로라도 길 가다가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참 답 없는 사람들이죠. 남도 아니고 가족이 이런 꼴이면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주위에는 이런 위험한 인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